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4월 19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자, 또 땡스가드 이츠 프라이데이입니다. 요즘도 TGIF 레스토랑이 아직 있기는 있죠. 여의도나 최근에 왔다 갔다 하면서 TGIF 못 본 것 같아가지고요. 영등포에서 저쪽에 가다 보면 하나 본 것 같긴 한데 아마 아직까지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TGIF. 자, 오늘은 기사로 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사 읽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네이버 당일 배송 시작했다. 네이버가 당일 배송이 되네요. 탈쿠팡 고객 유혹을 하고 구독료도 인하하나 보네요. 이커머스 업계 탈쿠팡 고객 잡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왜 쿠팡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탈쿠팡이죠? 네이버가 당일 배송을 시작했다. 자체 물류센터 없이 솔루션을 고도화해서 배송 시간을 앞당기겠다는 네이버의 전략이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이커머스 강자들과 경쟁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무슨 일이야? 네이버는 물류 솔루션 네이버 도착 보장을 통해 당일 배송을 시작했다고 어제 밝혔네요. 오전 11시까지 상품을 주문하면 당일 도착을 보장하는 서비스인데 당일 배송이 가능한 상품은 물류 데이터 및 창고 관리 시스템이 연동된 네이버 도착 보장 상품 중 절반 정도. 구매자들의 빠른 배송 요구가 많은 화장지, 분유, 조미료, 소스 등 일상 소비재와 패션 카테고리 상품들이 대상이고 만약 제때 못 받으면 보상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을 지급한다. 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권역을 확대할 계획이고 네이버는 그간 시범 운영해 오던 일요 배송도 수도권 중심으로 시작하고요. 일요 배송은 토요일에 주문하면 일요일에 받아보는 서비스다. CJ 대한통운이 자체적으로 일요일 배송이 가능한 배송망을 만들어 물품을 배달할 예정이다. 이걸 CJ 대한통운을 이용하나 보네요. 자, 이게 왜 중요해? 아까는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중요해? 자, 솔루션은 물류센터를 이길 수 있을까? 자체 물류센터를 가지고 새벽 배송을 넘어서 당일 배송 시장까지 점령한 쿠팡, 컬리와 달리 네이버는 자체 물류센터가 없네요. 네이버가 내세우는 건 기술과 연결, 21년 셀러와 물류 기술 기업을 연결하는 배송 물류 플랫폼 NFA, 네이버 풀필먼트 연합, 얼라이언스인가 보다, 그죠? 이 NFA를 시작해서 배송 기간을 점점 줄여왔고, CJ 대한통운, 품고, 파스토, 아르고 등 국내 물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NFA의 솔루션을 점점 고도화해 했고, 이제 당일 배송까지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네이버가 공격적으로 당일 배송에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강력한 경쟁자 쿠팡이 지난 10일 유료 회원 와우 멤버십 이용료를 58% 이상 했기 때문이다. 저한테도 날라왔더라고요. 이메일로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이게 월 이용료인 거죠. 얼마죠 그러면? 300원 정도 올렸네요. 네이버는 신규 회원에게 3개월 구독료를 면제해주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프로모션도 지난 15일 시작했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3개월 구독료 면제해 주는 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미중 커머스 공스 막을 수 있을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국내 업체들이 모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초저가를 앞세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차이나 커머스가 대표적인데,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약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고 본격적인 배송 경쟁에 나설 예정이죠. 세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도 18일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료 배송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고요.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한 총 금액이 49달러, 약 6만 8천 원을 넘으면 무료 배송 받을 수가 있네요. 국내 경쟁자 쿠팡은 올해부터 3년간 신규 풀필먼트 센터 확장과 첨단 자동화 기술 도입, 배송 네트워크 고도화 등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업계에서는 배송 속도와 가격이라는 두 가지 측면 경쟁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냐가 국내 이커머스 업계 판도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네, 배송 속도와 가격, 네, 배송료와 상품 가격, 그리고 속도죠. 그 제프 베이조스가 얘기했었잖아요. 10년 동안 앞으로 뭐가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가 보다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은 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욕구, 좋은 품질의 제품을 빠르게, 싸고 빠르게 받아보고 싶어 하는 그 욕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마존의 경영 전략이 요 핵심 변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을 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 얘기입니다. 네, 세상의 변화, 초전도체가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런 거가 맞으면 100배 벌 겁니다. 100배 버는데, 그 정도로 또 확률이 낮죠.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탄생을 하고, 그 기술이 예전에 뭐 전기가 발명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PC, 윈도우하고 애플, 스티브 잡스가 처음 가져나왔던 맥북도 마찬가지고, 뭐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1등일지 할지 모릅니다. 스마트폰 역시 노키아가 스마트폰 시장을 열면서 1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한 방에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신성장 산업을 태동 때부터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 1등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스토리로 시작을 해서 주가가 확 올랐다가 2파 조정 때 확 빠졌다가 구조 조정을 겪고 나서 3파 상승 때 이제 내가 진짜 찐이야라고 할 때, 그때 주식을 사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그거 좀 더 뒤에 읽어볼게요. 국내 차이나 커머스 업체들은 점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시장조사 업체 와이즈앱 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지난 3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는 각각 887만 그리고 829만 명이다. 중복 사용자가 있더라도 두 개 업체 합산 이용자는 벌써 1716만 명이고요. 아무래도 양쪽을 다 깔아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1위 쿠팡은 지금 3,087만 명. 예, 거의 절반에 가깝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전략 앞에서 무료 배송의 범위나 기간, 유료 멤버십의 가격 등 고차 함수를 잘 풀어야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부분의 고차 함수의 정답은 우리 소비자들이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중들의 선택을 받을 때 폭발적인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때 보면 뭔가 획기적이고 그 제품만의 경쟁력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네이버 요거 저도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이 멤버십 3개월 동안 무료라고 돼 있고 한데, 네. 우리 왕이사는 네이버를 쓰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동안에 네이버 전자상거래도 이용하면서 쌓인 그 네이버 페이 마니, 예,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카드 같은 거 써도 포인트 적립된 것처럼 그 적립된 포인트가 많아서 못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써보면 됩니다. 우리가 써보면서 주변에서 야, 너 아직까지 그거 쓰고 있냐? 이쪽으로 옮겨. 이럴 때는 정말 위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재 혁신 나선 현대차 도레이 그룹과 맞서. 일본 도레이랑 뭔가 협업하는 게 있나 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모빌리티 소재 혁신을 위해서 일본 도레이 그룹과 손을 잡는데 양재동 본사 사옥에서 어제 도레이 그룹과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네요. 자, 도레이 그룹은 1926년 일본에서 설립된 첨단 소재 기업으로 탄소 섬유, 전자정보 재료, 수지 케미컬 등 고부가 가치 소재를 생산한다.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탄소 섬유는 강도와 내열성 등이 우수해서 자동차 항공기에 널리 쓰이고요. 무게는 철의 4분의 1이지만 강도는 10배 이상 강해서 슈퍼 섬유로 불립니다. 도레이 그룹은 2021년 기준 세계 탄소 섬유 시장의 42%를 차지하는 1위 기업이군요. 이 탄소 섬유가 꿈의 소재로 해서 아직까지도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데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꽤 높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은 이번 협력을 통해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등 신소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요. 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는 탄소 섬유에다가 플라스틱 수지를 쌓고 그 다음에 압력과 열을 가해 만든 물질로 고강도 고탄성 경량 신소재다. 자동차 자체부터 개별 부품 등에 널리 쓰이고요.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도레이 그룹과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신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모빌리티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빌리티의 핵심이 무게거든요. 무게. 자동차도 무게를 계속 줄여야 연비가 좋아지고, 특히나 뭐 UAM 같은 거 하려면 그 UAM 자체가 엄청 무거워 버리면 그 배터리의 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그 효용성이 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무조건 무게를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는 상당히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협약식에는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과 송호성 기아 사장, 송창현 현대차 첨단 차 플랫폼 본부 사장, 그리고 김응수 현대차 글로벌 전략 담당 부사장 등이 참석을 했고요. 도레이 그룹에서는 니카쿠 아키히로 회장, 오야 미츠오 사장, 이영관 한국도레이 그룹 회장이 참석을 했네요. 송창현 사장은 협약식에서 현대차 그룹의 차량 기술 노하우와 도레이 그룹의 소재 기술력을 결합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야 미츠오 도레이 그룹 사장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고객의 니즈에 발맞춰서 전동화,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및 소재를 개발해 왔다면서 현대차 그룹과 함께 소재와 기술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을 했네요. 네. 그 다음 기사는 TSMC 깜짝 실적 1분기 순이익 10조. 네, 어제 TSMC 깜짝 실적에 우리나라 시장이 환호했다가 정작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4% 가까이 빠지면서 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대만의 TSMC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요 실적 관련된 거는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우리 최일호 상무께서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TSMC는 실적 컨퍼런스 콜을 열고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5% 증가한 5,926억 대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조 했고요. 순이익 역시 9%나 증가한 2,255억 대만 달러, 한 9조, 한 6천억 정도 이익을 냈네요. 자, 25조인데 한 10조를 벌었으니까, 그죠? 야. 25조에 10%면 2조 5천억인데, 그죠? 한 10조 가까이 벌었으니까 순이익률이 거의 10%, 순이익률이 거의 40% 나옵니다. 자,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반도체 불황을 지나 1년 만에 TSMC의 실적이 상승세를 확인한 것이고, 작년 1분기가 5천억 대만 달러이고 이번이 5,900억 대만 달러로 16.5%. 네, 이렇게 올랐습니다. 2분기는 작년에도 4,800으로 떨어졌다가 3분기가 5,467억, 4분기가 6,255. 그렇네요. 자, TSMC 실적 반등은 AI 반도체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이 되는데, TSMC는 애플,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빅테크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특히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인 GPU를 사실상 도맡아 생산하고 있죠. 웬델 황 CFO, TSMC의 CFO가 웬델 황이군요. 다음 분기 매출은 1분기보다 4에서 8% 오히려 증가하네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 이는 분기 매출로 사상 최고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만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불황에도 실적 성장을 이끈 3나노 제품의 매출 비중은 다소 줄었는데요. 회사의 공정별 매출 비중은 3나노 9%, 5나노가 37%나 되네요. 네, 3나노, 5나노 합쳐서 46%고요. 7나노가 19%를
집계가 됐네요. 그러면 7나노까지 다 합치면 66% 정도 된다, 그죠? 65%. 네. 3나노 공정 매출은 6%포인트 줄어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더 컸는데, 회사는 1분기에 스마트폰의 계절적 비수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을 했다. 네, 아무래도 애플이 판매량이 많이 줄었죠. 그 판매량이 준 거에 대한 영향을 TSMC가 그대로 받네요. 아까 아침에 우리 문의사 얘기가 애플로 나가는 애플 칩을 TSMC가 다 만들어주는데 3나노 기술로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자, TSMC는 지난 3일 화롄에서 발생한 규모 7.2 지진이 2분기 실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2분기 총이익률에 지진이 미칠 영향은 0.5%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기타 물가 상승과 전기 가격 상승까지 합쳐서 총 영향률은 1.3%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실적에 미칠 2분기 총이익률에 총이익률에서 0.5%, 이게 0.5% 포인트인지 0.5% 줄어드는 건지 조금 애매하게 적혀 있다, 그죠? 네. 총이익률이 만약에 40%라고 하는데 0.5% 포인트 줄어든다라고 하면 39.5% 나오겠구나, 이러면 되는 건데, 40% 총이익률에서 0.5% 정도 마이너스 날 거다라고 하면 40%에서 4%, 0.4%가 1%잖아요. 그러면 0.5%면 0.2% 정도 줄어드는 거니까 39.8%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포인트가 아니라 그대로 0.5% 정도 줄어든다. 그러면 정말 미미하다, 그죠? 정말 미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기사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안 적혀 있으니까 아침에 체슬리 모닝 브리프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애플 쪽, 그 다음에 엔비디아 향, 그리고 기타 뭐 이렇게 좀 발라서 우리 최일호 성모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벗이 된다? 254조 사람 닮은 AI 로봇. 중국은 정부가 앞장. 벗이라는 게 로봇을 얘기하는 거군요. 야, 최근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많으면서 반려견, 그리고 저번에 고양이 반려묘, 그때 고영희, 우리 집에 고영희님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사모님 성함인 줄 착각을 했었었는데, 네, 이제는 반려 로봇이 생길 수 있겠다, 그죠? 자, 인간의 모습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두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7일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해 2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했고, 그죠? 현대차 로봇 이름 아틀라스 괜찮네요. 굉장히 웅장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가장 최근엔 챗GPT 개발사 오픈 AI가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와 협력해서 개발한 피규어 0.1을 선보였다. 신형 아틀라스는 기름의 압력, 유압이 아닌 전기 모터의 힘으로 움직이도록 설계가 됐고요. 카메라가 장착된 머리 부위는 360도 회전하며 관절을 앞뒤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등 인간은 못하는 동작을 거뜬히 해낸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유튜브 쇼츠에서 본 것 같네요.
현대차는 아틀라스를 차세대 자동차 제조 공정에 투입할 예정이고요.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소프트웨어의 발전이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수십 년 동안 시뮬레이션과 모델 예측 제어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축적했으며 로봇들이 복잡한 실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강화 학습, 컴퓨터 비전 등 새로운 AI와 머신러닝 도구를 아틀라스에 장착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장성을 보고 경쟁적으로 뛰어들었고요. 최근 생성형 AI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넥스트 MSC에 따르면 전 세계 AI 로봇 시장은 2021년 956억 달러, 약 128조 원에서 2030년에는 1848억 달러, 약 254조 원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2030년에 254조 시장입니다. 이 정도면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도 2030년 되면 이 정도 하긴 하겠죠.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주력 기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몰려 있는데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이고요. 지난 2월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와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설립 3년 차인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20억 달러, 2조 6천억 원으로 평가가 됐고요.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도 이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피규어 AI가 오픈 AI와 손잡은 지 2주 만에 내놓은 피규어 제로원은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영상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고요. 테슬라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22년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공개한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2세대 모델을 발표했고요. 영상에 나온 옵티머스 2세대는 전보다 10kg 가볍고 보행 속도는 30%나 빨라졌으며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다. 테슬라는 3년 안에 이 로봇을 공장 부품 운반에 도입하고 5년 내에 2만 달러 이하 값으로 대량 생산한다는 계획이고요. 전기차 시장을 개척한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대중화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자,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AI 휴머노이드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 중이고요.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2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하고 2027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겠다는 목표다. 요 부분 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앞으로 로봇에 있어서 3파 상승에 실제로 여기 피규어 AI가 됐든 그 로봇 분야 1등 회사가 나오면 이 회사 주식 사서 한 10년 들고 가봐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기사 읽으면서. 근데 갑자기 여기서 또 중국이 빵 하고 들어오네요. 중국이 2027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겠다는 목표다. 특히 중국의 대도시와 지방정부들이 로봇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들을 집중 육성하고 있고요. 인간형 로봇을 통해서 중국 제조업을 혁신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중국 기업들 중에는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인 바이두가 로봇 제조사 유비테크와 협업해서 자체 개발한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 밖에 또 다른 로봇 제조업체 니오는 전기차 제조를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진행 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전쟁이 AI를 넘어 로봇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기술인가? 기술 격차 커지는 국내 기업. 국내 기업들은 아직 AI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지난 2020년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정도고요. 한화, 두산 등 다른 대기업들도 로봇 시장 진출을 선언했지만 대부분 산업용 협동 로봇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엔 삼성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압 구동식 이족 보행 로봇 라이트를 공개했고, 최혁열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최근 10년 동안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면서 정부가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로봇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국내 로봇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은행이 지금 이제 자본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쌓여 있는 이 금융 자본이 약간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다. 예, 저도 100%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돈을 쌓아놓은 돈을 뭐 지금 주식을 외국인들이 꽤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KB금융만 하더라도요.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이 75.5%이고요. 뭐 신한지주 한번 볼까요? 신한지주 61.2%이고 꽤 많은 지분은 하나금융도 꽤 높을걸요. 하나금융 70%입니다. 여기서 뭐 밸류업 한다고 은행의 배당을 확 늘려라, 어떤 행동주의 펀드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동안 IMF 이후에 정말 그 예대 마진을 통해서 쌓은 자본이잖아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많은 기업 소상공인들이 은행으로부터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예금은 낮은 이자로 예금 금리를 받아가고 대출할 때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쌓인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본을 배당으로 지금 뭐 최근에 주식 산 사람들한테 그 쌓은 자본을 배당으로, 저는 고배당으로 지급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좀 더 이런 벤처기업에 대한 또 그 벤처 캐피탈 이런 데다가 좀 출자를 공격적으로 좀 하고, 거기서 성공하는 기업들 나오면 그 투자를 회수를 해서 또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게 막 퍼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런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줘가지고, 그러면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그 경제 구조도 자꾸만 더 강소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게끔 그 마중물을 제공하고 이렇게 씨를 뿌려주는 그 역할을 저는 은행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정부가 사실 그 탁상공론적으로 해가지고 뭐 지원하자 이런 게 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 세계가 꼬였다. 미국만 질주 딜레마. 네, 지금 미국만 질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강달러, 고금리 기류가 짙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홀로 경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미국이 있다. 소비, 생산, 고용이 모두 탄탄하고 미래 먹거리도 충분해서 긴축 속도를 쉽게 줄이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한국처럼 금리, 환율, 물가, 삼고 압박이 거센 세계 주요국은 통화정책 각자 도생에 나선 분위기다. IMF가 16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1월 전망 당시에는 2.1%였는데
2.7%로 0.6%포인트나 상향시켰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고요. 반면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는 0.9%에서 0.8%로 내리막을 탔고요. 한국이 2.3%, 일본이 0.9%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한데요. 선진국 대부분의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 또는 유지된 반면에 미국은 1.7%에서 1.9%로 올라갔고요. 흔들리는 주변국과 달리 미국은 당분간 높은 성장세가 지속할 거란 분석이다. 피에르 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NPR과의 인터뷰에서 강력한 생산성과 노동성장, 상당한 투자와 수요 측면의 강점이 반영됐다고 말을 했고요. 미 경제지표는 전방위로 고공행진 중이다. 2월 산업생산은 제조업 광업을 타고 0.1% 증가했다. 3월 고용시장은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 실업률 하락 등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지난달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해서 0.7%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훌쩍 넘었죠. 미국 내 개인 가처분 소득은 꾸준히 늘면서 20조 7천억 달러까지 올라섰고요. 미국 내 개인 가처분 소득이 20조 7천억 달러? 여윳돈이 코로나 지원금 등이 풀렸던 2021년 초에 맞먹을 정도로 넉넉하다 보니 국내 총생산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도 식지 않는 셈이다. 미래 성장까지 책임질 유망산업을 확보한 것도 뜨거운 경기에 불을 붙이고 있고요. 미국은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 부문을 주도하고 있고 연방정부 재정 지원과 민간기업 혁신이 결합하는 모양새고 삼성전자, TSMC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도 보조금 등을 내세워 유치를 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첨단 산업 공급망 구축에 가속이 붙고 있는데 이처럼 미국 경제가 식지 않다 보니 물가 상승률도 3%대에서 쉽사리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때 상반기에 무기가 실렸던 기준금리 인하는 물가란 벽에 부딪혀서 갈수록 후퇴하고 있죠.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로 급선회한 게 대표적이고요. 이에 따라 고물가와 경기 침체, 통화 약세를 함께 맞닥뜨린 주변국은 각자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당장의 경기 침체 해소가 급한 ECB는 자본 유출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빠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요. 강달러가 기승을 부리면서 원화와 엔화는 과도한 통화 가치 하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미국, 일본 재무장관이 처음 만나 최근 원화, 엔화 가치 하락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공유했고요. 직접 당사자가 아닌 미국까지 나서서 사실상 구두 개입한 셈이라 주목된다. 최상무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은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했네요. 삼국 장관은 회의 직후 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면서 우리는 기존 주요 20개국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한미 통화 수합 체결은 공동선언문에서 빠졌다. 네, 한미 통화 수합 체결은 재작년에도 계속 옐런 장관이 왔을 때 이번에 통화 수합 체결해 주나 막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QT 기간에는 체결 안 해줄 겁니다. QT 기간에는. 어제 QT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양적 타이트닝을 하는 와중에 이 통화 수합이라는 게
나라 대 나라별로 우리나라한테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개설해 주는 셈이거든요. 혹시 달러 필요하면 예, 빌려줄게. 약간 그런 개념이라서 지금은 페드가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긴축을 하고 있는데 너 돈 필요하면 돈 갖다 써. 마이너스 통장 열어줄 테니까 돈 뽑아서 라고 해줄 리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3월 19일 날 2020년 3월 19일 날 통화수합 체결이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통화수합 딱 체결하는 거 보고 양적 완화를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그 미국 내에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이제 뿌리기 시작을 할 때 글로벌하게도 통화 수합 같은 걸 체결을 그 자체가 뭐 수합 체결했다고 해서 뭐 우리가 거기서 돈 뽑아 쓰고 뭐 그러지는 않더라도 그게 하나의 큰 시그널이 된다는 거죠. 2008년 그 금융 위기 때도 10월 29일인가 말에 딱 통화 수합 체결하고 그러고 나서 11월 달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 미국 시장의 저점하고 통화 수합 체결하고는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저점은 항상 이 통화 수합 체결 이후에 그러고 나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화 수합은 그렇게 나만의 하나의 필살기로 딱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통화 수합을 체결했던 시점 보면 굉장히 험악한 국면에서 통화 수합이 그동안 체결됐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도 나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액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조은경 교수님의 칼럼이네요. 조은경의 돈의 세계, 전쟁과 자산시장의 역설.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셨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네요. 자, 미국 물가가 불안하다. 3월 생산자 물가는 기대를 하회했으나 소비자 물가는 예상을 넘었죠. 그간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이 김칫국부터 먼저 마신 것 같다. 그러게 말입니다. 주식과 채권 가격은 통상 반대로 움직이는데 경기가 좋으면 기업 수익성 개선으로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자금 수요가 늘어서 채권을 많이 찍어서 금리가 오르고 채권 가격은 내리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맞지는 않는다. 지난해 11월 10년물 국제금리가 5%를 돌파한 후 반락하자 주식과 채권 가격은 기다렸다는 듯이 올랐죠. 물가 불안 우려로 국채금리가 다시 폭등을 하자 두 자산은 또 같이 내렸습니다. 국제 석유 거래는 보통 달러로 표시가 되는데 달러 값이 상승을 하면 보통 유가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고 달러와 유가 간 이런 부의 상관관계도 약화하고 있다. 고용 및 소매 판매 호조와 유가발 물가 불안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져서 달러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게다가 중동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 상호 타격으로 올마가 달러 수요를 또 늘렸습니다. 달러가 강세면 금값은 대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하락한다. 달러 가치 상승으로 살 수 있는 금의 양이 많아서이고 아이러니하게도 달러 강세 속에 금값은 사상 최고치다. 미국 금리 인하 전망으로 달러 약세를 미리 반영하던 차에 확전 가능성이 불어붙었다. 코로나 때에도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레이 달리오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 세계 최대 헤지펀드의 파운더이자 CEO였던 지금은 작년에 물러나셨습니다. 그 레이 달리오가 금을 사야 된다. 달러가 트래시가 되니까 금을 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나중에 그때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1299원
찍고 그러고 나서 쭉 떨어졌죠. 쭉 108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사이에 이머징 마켓의 주식을 비롯해서 뭐 이머징 마켓이 아니라 리스크 에셋이라고 하는 위험 자산들 뭐 다 올라가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다른 자산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그 와중에 금값 달러가 강세면 금값이 되게 하락하고 그러면 달러가 약세면 금값이 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다른 금이 올라갔죠. 네, 눈치 빠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디지타이즈드 골드라고 하는 가상화폐 가격이 그때도 올라갔다가 22년도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강달러로 전환이 되면서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급락을 했다가 네, 최근에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도 최근에 미국의 국제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한 10% 조정받았나요? 조정받고 있고 주식시장 모두 다 조정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금값이 네,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하 시기는 오리무중인데 자산 가격 간 이 역설이 발생해서 혼란스럽다.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페드 의장이 기준금리를 연내 3회 인하하겠다던 말은 믿을 수 있나. 스위스가 금리 인하에 방아쇠를 당겼고 시장은 그간 유럽중앙은행 ECB가 페드보다 금리를 먼저 내릴 걸로 전망을 했고요. 인플레이션과 전쟁이 더해서 달러 강세가 오래 갈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도사리고 있다. 여하간 올해 주요국 기준금리가 내려가길 바란다. 그럼에도 옛날 같은 저금리 시절은 오지 않을 것만 같다. 금융 불안에 제대로 대처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 ECB는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나라고 보면 인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 쪽의 경제 전망치가 되게 낮잖아요, 그죠? 네. 중국도 지금 10년물 국제금리가 2.34 뭐 요 정도밖에 안 하고 있고요. 일본은 0.8% 그런 와중에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꼬여 있습니다. 예, 과거처럼 뭐가 되면 뭐가 되고 뭐가 어떻게 되면 뭐가 되고 이런 상관관계가 지금 많이 꼬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980년 초와 비슷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2012, 13년 뭐 이럴 때랑도 되게 비슷해 보여요. 예, 2012, 13년도에 클라우드라는 게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때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 되고 당시에 아마존 주가도 막 위로 불을 뿜으면서 올라가고 그러한 클라우드 쪽에 확산되면서 플랫폼 기업들 데이터 서버에 대한 또 수요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뭐 이런저런 모바일 생태계에서는 아이폰이 확고한 그 서비스 매출을 만들어내는 iOS를 시장에 침투를 하면서 굳어지고 뭐 그런 기술적 혁신이 일어났었는데 반면에 남유럽 위기로 유럽 쪽이 반쪽짜리 유럽 쪽이 경제가 안 좋으면서 전 세계가 이제 약간 반쪽짜리 경제였었잖아요. 중국도 그때 안 좋았잖아요.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2012년부터 한 15년까지 상당히 경제가 안 좋았고 그때도 미국의 나홀로 강세였었습니다. 나홀로.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참 보면 많은 약간 고차원 함수라는 말도 있었었는데요. 고차원 함수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자 그러면 미국이 나홀로 강세면 미국의 밸류 체인에서 우리가 돈 버는 기업은 뭔지
예,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요. 최근에 라면이 아침에도 뭐 저희가 얘기했었지만 뭐 삼양 불닭볶음면 이런 부분이 글로벌하게 인기 상품이 되고 하면서 우리나라 라면 수출이 예전에는 그냥 내수 산업이었다가 예, 수출 모멘텀 타고 특히나 뭐 미국에서 꽤 많이 팔리더만요. 농심 같은 경우에서도 전체 매출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체 9천억 매출에 1,600억, 1,800억이 미국 매출이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달러 많이 벌어오는 기업은 뭔지, 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투자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